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등록 나갈 차례입니다. 교재 17쪽. 여기는 출제 비중이 약 3개 정도예요. 등록 기준, 그리고 명칭과 광고, 결격사유, 해갖고 이제 최소한 3개 정도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이제 자격을 땄으니까 등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법 구조일항 조문인데요. 이거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이란 개념은 뭐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든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라 하는데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록이에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요, 소개영업법 시에는 신고제였어요. 그 다음에 1985년도 부동산 중개업법, 1983년도 12월 말에 제정됐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 허가제로 운영이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IMF 터지면서요, 7차 개정이었죠. 1999년도 개정할 때 등록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갖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개업을 하려는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등록의 성격은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 요건입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중개업을 영위했잖아요. 그럼 무등록 상태였죠. 이건 위법 행위였는데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적법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고 하게 되면 적법한 중개업이 됐고요.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거 바꿔주는 하나의 요건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요? 요거 적법 요건이란 말은 몰라도 되는데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거래를 소개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당사 간의 거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법 요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하면서 허가를 미리 안 받고 계약을 해버리면 계약 자체가 무효죠. 근데 이제 등록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등록은 기속적 행정행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건 기속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요건을 맞춰서 등록 신청했지 않습니까?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속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명령적 행정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말은 등록이라 되어 있지만 이건 영업 허가다. 그래서 이제 허가라는 의미는 금지를 풀어주는 해제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개업을 해도 좋다.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행정법상 허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적 행정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실질은 이제 허가다. 다음에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당연히 일신 전속성을 띠고 있고요.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된 심사의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대인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등록은 한번 해놓게 되면요. 갱신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제 등록의 영속성입니다. 이 정도 참고만 해두세요. 뭐 출제하는 부분 아니니까 개념 정도 파악만 해두시고요. 지우기가 없네. 이 수업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수업 못하겠네 이거. 중개사법 너무 무시하는데 이거. 신경 좀 써라. 자, 그러면 땡큐. 예. 수업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등록 기준으로 가야 되죠. 등록 기준은 지금 매회 출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개인을 자연인이라 부르죠. 자연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격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반드시 공사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한 가지뿐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없어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적용받는다.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 적용받는 거. 요 점만 주의하면 되고요. 다음 이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확보 계획으로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확보를 미리 해 놓는다.
이때 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보고 가는데, 사무소 설치 기준은 교재 29쪽을 먼저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 확보하는데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29쪽에 지금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 있는데, 지금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확보하라고 그러냐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설치하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등록 신청하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죠. 임대차든 사용대차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사용권은 반드시 확보해줘야 돼요. 자,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어떤 사유로 아직 기재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다면 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명문이 있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나머지는 이제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볍게 해두시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설치할 수 없죠. 여기는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설 건축물이라고 들어봤죠.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가설 건축은 안 되고요. 요 규정을 봤을 때 면적 제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제한한 규정도 없다. 이거 시험은 출제 가능한 부분, 출제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 기준에서 몇 평은 돼야 된다고? 6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책상 하나 깔고 책상 2개 놓고 테이블 하나 깔고 그 정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참고사항인데 다른 개업공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A가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입니다. 여기다 대고 내가 개설 등록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하여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업공사가 이미 사용 중인 건물에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는 A의 승낙서가 더 추가돼야 돼요. 이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내가 여기다 대고 등록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데 휴업기간 중인 사무소에요. 여기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A가 휴업기간 중이에요. 등록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A가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여기다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럼 사무소 설치 기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됩니다.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한 용도일 것. 이 말은 없지만 당연히 해석상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무소는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으로 지금 되고 있죠. 면적에 따라 지금 1종 근생이냐 2종 근생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1종 근생시설, 2종 근생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상 일반 업무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게 이제 사무소 설치 기준이었어요.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이제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우린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라 이걸 실무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17페이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시 또 갑니다. 65쪽을 펴보세요. 자, 먼저 교육을 가서 받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위생교육을 받고 오듯이 우리도 등록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인데 65쪽에 있어요. 그럼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도의사가 실시권자다.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요,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인증서 받아야 돼요. 법인은 임원사원이 전체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분사무 설치할 때는 책임자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사는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실무교육 대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등록 신청 전입니다.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이수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받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등록을 신청한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소공사나 분사업체 책임자는요. 고용신고 전 1년 내 이수를 해줘야 됩니다. 분사업 책임자는 설치신고 전 1년 내 이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기 1년 내 미리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면제합니다. 중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 재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합니다. 소공사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종료신고되고 1년 내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년 내라면 전부 다 면제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실무교육 내용이 법률 지식을 기리고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등록 재고용시라면 실무교육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시간은 현재 어떻게 되냐면 28시간 이상 32시간이고 현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현재 협회에서 몇 시간 하고 있냐면 28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시간씩 4시간 가서 교육받고 오는 겁니다. 교육비는 현재 13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합격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바로 개업을 한다. 수공사로 근무한다. 그럼 바로 가서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있어야 되고 현재 2831로 되어 있다. 시간은. 자, 그럼 요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일 다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17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인의 등록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무소 확보하고 실무교육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 결격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등록 기준은 물어볼 일이 없겠죠? 다만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요 정도 이제 주의하시고 사무소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 문제죠. 그래서 17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지금 법인은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법 제14조거든요. 우리법 14조에서 정해준 업무가 있죠. 이걸 법정 업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해야 돼요. 그리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되는데 이때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하는 거죠.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까지.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 시험에서 이걸 갖다가 포함으로 바꿔냈죠. 대표자를 포함한. 이렇게 대표자를 빼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럼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우리는 가볍게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먼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은 설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졌다. 이게 이제 법인의 업무인데 교재 32쪽으로 돌아가 보죠. 다음 주에 공부하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들여다보니까요. 오늘은 나열만 하겠습니다. 법인은 토탈 7가지 업무만 딱 가능해요. 그 7가지라는 게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6가지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인의 겸업이라고 그래요. 중기업 외에 다른 업무다. 그래갖고 이제 겸업이라고 그러고 중기업은요, 필수 목적 사업으로 법인에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6가지 이 겸업에 속하는 업무는 반드시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법인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면 중기업 외에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응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을 관한 상담업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다음에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예요. 경영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주택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경공매 업무 당연히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이전을 부수는 용역의 알선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관상차분경이에요.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건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들어다 보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목적 사업에 여기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정 업무입니다.
근데 목적 사업에 덜렁 중기업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등록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6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OX? X죠. 공인인사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틀렸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내면서 A 법인은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OX, O죠.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시겠어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정통으로 물으면서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근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죠? 뭔 말인지 내시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법정 업무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의사의 형태를 갖추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를 갖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라는 게 우리 상법의 기준을 봤더니 회사편에요. 5가지 종류가 있더라. 상법상 회사라는 게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법인을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이해해야 한다. OX, X예요. 합자회사라고 하든 유한회사라고 하든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틀렸어요. 상법상 회사일 것 이걸 주의해야 돼요. 상법상 회사일 것.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갖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잘 아시고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고 유한책임회사는 가족들끼리 조그맣게 회사 운영한다. 그럼 이제 폐쇄성을 띠는 회사로서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고요.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게 합작된 회사예요. 그 다음에 한명회사는 이제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실체는 이거는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이 아니죠. 그런 협동조합이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농업협동조합은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그거는 특별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에 따르면요, 5명 조합원 확보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도자한테 신고하고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성립이 되는 건데 중개협동조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인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중개법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요. 단 주의할 점은 사회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요. 사회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럼 사회협동조합이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이것이 이제 사회협동조합인데 이거 그래갖고 제가 그 사회협동조합의 예로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 저기 이 마을이 복숭아 주산지다. 그럼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복숭아를 생산하고 공동 브랜드를 쓰고 공동 판매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협동조합이에요. 도시지역 쪽에서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료협동조합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협동조합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사회협동조합은 절대 등록 불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회협동조합은 주의한다는 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죠.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제외한다고요? 제외한다. 이걸 꼭 주의하시고 대표자 빼고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럼 임원이라는 자를 따져보게 되면요. 여기 상법상 회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이사, 감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임원이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냐면 업무집행자예요. 그래서 업무집행자고요. 여기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은 임원이 또 누구냐면 이들도 협동조합도 바로 이사와 감사가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이사, 감사 이들이 바로 임원이고 우리 법에서 지금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된다. 그럼 요거 사원이라는 표현은 이 회사의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은 이 회사의 출자자,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를 얘기하는데 투자자 중에 누구냐 하면 요 사원에는 유한책임 사원이 있고 무한책임 사원이 있거든요. 유한책임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유한책임이라고 그러고 무한책임은 뭐냐면 무한책임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고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재산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한책임입니다.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라는 표현은 무한책임 사원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법상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책임 사원이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의 이사와 동격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법인 등기부에다가 등기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업무 집행 권한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무한책임 사원이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유해야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유한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사 감사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유해야 돼요. 또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빼고요.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해야 되고 합자회사로 설립했잖아요. 그럼 대표자 빼고요. 여기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도 있고 무한책임사원도 있는데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유사해야 된다. 됐죠? 처음 들으신 분은요. 그냥 외우세요. 임원사원 누군지 몰라도 돼요. 임원사원은 그냥 이사다 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원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 그러면 그들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유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할 거냐. 숫자로 꼭 기억하자. 임원이 만약에 대표자 빼고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으면 이 중에 몇 명은 공인유사해야 된다? 1명은 공인유사해야 돼요. 3명 중에 1명은 공인유사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유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건 투자를 받아도 좋다 이 얘기죠. 근데 대표자는 꼭 공인유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숫자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유사일 것. 여기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요건. 법인의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놔야 되죠. 법인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는데 법인은 누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전체, 임원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3분의 2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임원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걸 꼭 주의하시고. 공인인계사인 임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법인 자체도 결격에 해당돼 있으면 안 되고요. 임원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다. 그럼 이건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법인의 등록 기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물어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점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으므로 여기서 특수법인을 이제 짚고 갑니다. 교재 18쪽이죠. 맨 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이에요. 법인인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법인인개업공사는 중개법인이 있고 특수법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특수법인이란 표현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현재 우리 법의 특수법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고 그러면 이 특수법인의 종류는 현재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농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게 단위농협이죠. 단위농협. 그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림조합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특수법인 종류 4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상식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이 있다는 거 느낌 오시죠? 고유목적 사업이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근거법이 직접 허용했어요. 중개업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지역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농지. 그 다음에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대차만 중개할 수 있고요. 산업단지 관리관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건축물이나 공장용지를 중개할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는요. 공매를 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공개매각, 온비들을 통하여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공매를 하다 보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있죠. 이걸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물건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출발하면서 그랬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원칙. 얘네 등록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원칙. 원칙은 해야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특수법인 요 3개는요.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요구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됐냐면요. 농협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이 3개의 법인은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직접 배제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한다 할 수 있다 해놓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특수법인 중에 등록을 요구하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거든요.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수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사야 되고 등등등 그랬죠. 이거 맞춰서 등록 신청 들어오라 한다면 얘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법정 업무서부터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법상 규율 이 3가지 있죠. 우리 교재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그 진하게 써 있죠. 왜 진하게 써 있냐면 지금 이게 특수법인 매매출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하게 써 있는 3개 있죠. 이거 매매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3개. 그러면 우리 특수법인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그러면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되죠.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되죠. 이게 첫 번째 요건. 그래서 주의하시고 이제 관계되는 곳에서 더 공부하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 관계되는 곳에서 다시 나와요. 근데 미리 한번 치고 가면 특수법인도 분사함수는 들 수 있거든요. 이건 중개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사함수 들 수 있는데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한다. 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근데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증을 설정하거든요. 그럼 이들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3개 법인이 있는데 이들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증 설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데
법인은 보증 설정이 원칙이 2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봐준 특수법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역농협이에요. 지역농협은 보증을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왜 지역농협을 봐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농지가 싸서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나머지는 해석상 문제예요. 이때는 이건 출제 가능성도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해두시는데 특수법인도 의뢰인 보조치인 보증 설정 다 하듯이 확인 설명 계약서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규정도 다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지역 전국을 일단 해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다들 전국이라 하니까 그냥 전국이라 저로 강의하는데 어쨌든 그냥 전국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법인의 겸업을 할 수 있느냐, 관상차분 경위, 우리가 오늘 겸업 잠깐 봤죠.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분양대행 경동매선 대리, 이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중개업만 부수요로 허용한 거죠. 이때는 겸업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만 잡아뒀어요. 이 중에 처음 들으시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다른 특수법인은 아예 언급도 안 해요. 물어볼 때 뭐만 물어보냐면 지역농협만 물어봐요. 요게 명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농협동조합은 보증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지역농협동조합은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좋습니다, 이제. 자, 그럼 그 정도만 주의해 주시고요. 분삼 책임자 공인중개사 안 해도 됩니다. 보증은 1,000만 원 이상이다. 이 정도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사 그러면 특수법인을 얘기한다고요? 중개법인을 얘기한다고요? 중개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럼 특수법인 이제 한목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등록 기준을 다 봤고요, 이제. 등록 신청으로 가죠. 이제 절차로 넘어갑니다. 요건을 갖췄으므로 이제 등록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등록 신청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9조 2항 조문이죠. 공인중개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공사협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하나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소공사 제외란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아주 잘 묻습니다. 소공사 등록 신청 왜 안 됩니까?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중개사무소에만 근무해야 돼요. 그럼 소속공사란 신분은 내가 지금 중개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때 이제 관할 어디다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관할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자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라고, 이자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자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만약에 신청인의 주소지가 떴지 않습니까? 이 지문은 이유불문 틀렸어요.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그럼 연습 잠깐 하고 가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뒀네요. 등록관청 어디입니까? 서구청장. 문제 없어요. 경기도 김포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습니다. 등록관청 어디예요? 김포시장. 문제 없죠? 자, 다음에 고양시 일산 동구에 중개사무소를 뒀네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고양시장이다, 일산 동구청장이다? 예? 고양시장이 아니고 일산 동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관청은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시처럼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시들이 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 시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걸 공법 시간은 대도시로 공부한다면서요? 대도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구들 있죠. 이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지 요 시장이 구청장 이게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고양시처럼 구를 둔 시들이 6개가 있어요. 고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원시 구 있죠. 그 옆에 용인시도 구가 있죠. 그 다음에 안양시 구 있고 안산시가 구가 있고 또 하나가 성남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충청도 쪽에는 천안시와 청주시가 구가 있고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고요. 경상도 쪽에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그러면 포항시장, 창원시장, 정주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수원시장 등등등 등록관청은 아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얘기한다. 맞습니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절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거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알아봤으니까, 등록관청 알아봤으니까 여기 일산 동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 하여 서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하면 뭐 맞는다고요? 예, 싸대기 맞습니다. 서구청장하고 동격인 자가 고양시장이죠. 여기 일산 동구청장은 고양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따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 있죠. 요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지금 우리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그 다음에 김포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김포시장은 우리가 투표로 뽑거든. 근데 고양시장을 투표로 뽑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가 된다. 얘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죠. 그래서 이 서구를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줄여서 뭐라 불러요?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입니다. 공법 쪽에서 공부했죠, 이거? 했는데 우리는 등록관청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고 어쨌든 조례는 잘 묻질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신청할 때 서류 내야 되겠죠? 서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자, 등록기준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서식이 있죠, 이거. 서식이 있고요. 이때 등록기준 증명서류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등록 요건이 자격증 따라오라 그랬죠? 자기는. 그럼 공사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직접 다 확인 요청 들어가요. 등록관청이 자격 발급 시도의 사계 자격증 발급됐는가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는다. 다음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이것도 역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전자정법에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 들어가요. 직접 법인 등급이 열어봅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은 이 구청장이 직접 갖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제출할 일이 없죠. 다 확인해요, 직접.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서류를 위주로 기억합니다. 자격증 사본 낸다, 안 낸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우리 과목에서 한 번도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다 확인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죠? 이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뭐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죠? 임대차 계약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계획이고.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잖아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같이 다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실무기호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이 실무기호 수료증 사본은요.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놨잖아요. 등록관청이 직접 온라인으로 열어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건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아요. 내국인은 왜 안 내냐면요. 이건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저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봤죠. 지금 이제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지라고 지금 그러죠. 가족관계 등록지라는데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는 게 진짜로 호적에 빨간 줄 그어버렸을까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호적에 무슨 빨간 줄을 그어요, 거기다가. 그게 아니고, 그게 유래가 그랬답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 그 호적에다가 그분들, 그 일본 놈들이 거기다 빨간 줄 이렇게 그어놨대. 그래갖고 전과가 있다는 게 빨간 줄 올라간다는 게 거기서 유래된 거지. 호적에 빨간 줄 긋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이제 시집을 가시게 되면 전에 호적에 이렇게 주말을 했지, 주말. 주말이라고 들어봤나요? 공시법 시간에? 빨간 줄 그은 게 주말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용어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말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내국인은요, 직접 가족관계 등록지에다가 신혼조에 들어가요. 전과조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로요, 형사소송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1심 검사 있죠. 1심 검사가 범죄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그 시구읍면장이거든요. 시구읍면장한테 수형인 명부라는 걸 통보를 해줘요. 그래갖고 시구읍면장은 수형인 명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구읍면장이. 그럼 이거 관리하는데 여기에 등재가 돼버리면 빨간 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수형인 명부. 그러니까 이걸 조회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과사실 신혼조회는 전부 다 시구읍면장한테 들어가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지 않는다. 근데 이거 신혼조회가 안 되는 자는 내야 되겠죠. 그 자가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느냐? 자, 필리핀 사람이 이제 등록을 신청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이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그 나라가 정부가 발행했으니까 이건 믿어도 되겠죠. 정부가 발행 확인서를 내거나 이거를 못 낸다면 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해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을 하고 그 진술서로 공증을 받아요. 그 공직인한테 공증을 이제 받았는데 이자가 거짓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증받은 진술서를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사 있죠. 영사관 가서 확인도장 찍어와야 된다. 그럼 영사가 확인도장 찍어주면서 필리핀 정부에 조회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공증받은 진술서로서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아포스티브 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이 아포스티브 확인서는 뭐냐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도 가입돼 있고 세계 100여 개국가 가입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외국에서. 근데 이 박사학위증 갖고 들어와서 내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게 가짜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출국하기 전에 그 나라에 있는 아포스티의 발행기관이 있어요. 여기 가서 확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딱 받아와 버리면 국내에서 내가 이게 공문서로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아포스티브 확인서가. 그래가지고 바로 박사학위 받았다는 게 이제 공증받은 것처럼 그 증명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포스티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서류 중에 한 가지를 외국인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얘기죠. 이 얘기고 외국 법인은 그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외국인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고 국내 영업소가 있다는 증명서류 있죠? 이것도 내야 돼요. 외국 법인은.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서 이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까지 낸다. 외국인만 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등록 기준 증명서는 다 끝났죠? 끝났는데 등록 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내죠. 그게 뭐예요? 여권용 사진. 3.5 곱하기 4.5 사이즈 여권용 사진을 한 장 내셔야 됩니다. 이 여권용 사진을 왜 내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등록증에 붙여서 줘요. 등록증에 붙여주기 때문에 여권용 사진을 한 장 제출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서류 등록 기준 증명서를 그대로 이제 제출한다. 그럼 여기서 보증관계 증서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갖고 거기 19페이지 박스 밑에 있잖아요.
3번에 있죠? 보증관계증서는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등록 신청할 때요, 보증서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보증서는요, 등록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낸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할 때 수수료 내겠죠? 수수료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게 되겠다. 그러면 볼까요? 인천시 서구에다가 사무소 뒀어요. 그럼 등록과청 서구청장 맞죠? 그럼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그럼 서구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 거예요. 27,000원. 우리 인천 지금 27,000원이에요. 현재 이거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김포시장에 등록청하죠. 그럼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그러니까 김포시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무소 뒀어요. 등록과청은 일산 동구청장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양시 조례다. 이해하셨죠? 이 정도로서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할 때 우리 인장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인장 등록은 업무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도 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진 언제 낸다고요? 응시원서 낼 때. 맞죠? 근데 응시원서 내실 때 그 내는 사진 이쁘게 찍어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쁘게. 왜요? 자격증에 붙어 나오니까. 그게 자격증에 붙어 나와요. 물론 나는 내 후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이쁘게 안 찍어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사진 이쁘게 찍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격증에 붙어 나오고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격증 걸어야 되잖아요. 중기 업무할 때. 그럼 사진 딱 붙어 있는데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은 자격증 그 위에다가 다른 사진 있죠? 다른 사진 또 이쁘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딱 붙여놨어. 그래갖고 별짓거리를 다 한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까지 다 봤고요. 종별 변경으로 날아갑니다. 이 종별 변경은 우리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공인인증 개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인인증 개공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대표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독립하거나 공인인증 개공이 법인의 대표자라거나 이게 이제 종별 변경이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 대학 강의를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인이 계시죠. 또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가 있죠. 중개인이 계세요. 이들이 자리 바꾸면 하는 거죠. 근데 공인인증 개공으로 등록을 했다가 중개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꾸로 갈 수는 있죠.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증 개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여 이론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 한다. 그럼 역시 종별 변경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을 궁금하는데 원칙이거든요. 원칙.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낸다. 종별 변경을 한다. 등록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등록 서류 다 내야 되겠죠. 근데 이미 낸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증에요. 종별이 표시가 돼 있죠. 법인인지 공인인사인지 중개인인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별이 바뀌기 때문에 종전의 등록증 반납하셔야 된다. 이거 원본이겠죠. 종전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때 그러면 실무교육은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업을 하고 있는 자니까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자, 근데 유일한 예외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증기인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증사 계획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등록증 재규비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증을 재규비 신청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종별 변경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중개인은. 이게. 그러면 지금 조건이 동일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증사 계획으로 계속한다고 그랬죠? 이때만 등록증 재규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개인께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서구에서 계속 공인인증사인 계공으로 업무를 한다. 그럼 서구청장에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종전 등록증 업무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납니다. 예. 그럼 서구청장이 자격증 조회를 하고 재교부 해주겠죠? 그런데 이분이 나도 공인인증사야, 강남 불패라 하니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증사인 계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등록을 다시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종별 변경 이해만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인용을 내가 빼버렸는데 참고사항이에요. 휴업 기간 중에 이거 폐업할 수 있느냐? 휴업증 폐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휴업증 폐업 가능합니다. 그럼 휴업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안 끝났는데 휴업증 폐업한 다음에 다시 재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자진하여 폐업을 했으니까 바로 재등록할 수 있겠죠? 근데 영업정지 기간 중이에요. 영업정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업무정지라 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죠. 폐업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해버렸어요. 업무정지 기간 아직 안 끝났거든요.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뭐 요즘은 요걸 안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 요약집에서 빼버렸습니다. 내용을. 자, 그럼 종별 변경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등록 신청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신청을 받은 등록하청은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서류 검토하고요. 자격 발급 시도 자격 확인 요청 들어가고요. 결격 여부 다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이거. 그다음에 사무소도 전부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사무소는 직접 이제 나와서 보는 게 아니고요. 사진 찍어 오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 오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검토를 하고 전부 다 신원조에 들어갔더니 다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등록의 기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는데 이게 바로 등록의 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20쪽에 지금 양괄호 2번 기속성이란 말이 있죠. 이게 요런 사유가 아닌 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등록의 기속성이다.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의 등록 신청했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2번 등록 기준에 미달돼 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3번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돼 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나 다른 법 제한에 위반이 돼 있다. 그럼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세금 체납이 있죠. 세금 체납. 자동차세 같은 거 연체되어 있으면 내셔야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등록 통지가 나와 있는데, 그럼 요건에 적합했어요. 요건에 적합하다면, 공인인계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으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7일. 꼭 기억해야 되죠. 7일 내 등록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왜 서면으로 통지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해요. 등록 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의 효과를 가져와요.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 7일,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일이죠. 7일 지금 등장했는데 인자야 전등 소등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자격증 반납 7일, 전속시 정보 공개 7일, 등록 통지. 소는 지난주에 했죠.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고, 다음에 등록증 반납 7일. 이렇게 인자의 전등소등으로 기억하시고. 자, 그럼 7일 내 등록 통지를 하는데 등록증 안 줬죠, 지금? 등록 통지만 한 거예요, 지금? 등록 통지만 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보증 설정 들어가야 되죠. 그럼 등록 통지가 됐으니까 보증 설정 들어갑니다. 이 보증 설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다. 그래서 개공이 중개업마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비면 돈 없다 오리발 내면 의뢰인이 피해를 비니까 보증을 세우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업무 보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증을 설정하게 들어가는데 이건 다음에 다시 공부하니까 가볍게만 짚고 하는데 보증 설정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은 1억 이상 설정해야 돼요. 법인은 2억 이상 설정해야 됩니다. 지역 농협은 얼마 이상이라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정하여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보증 설정 들어갔잖아요.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첩시켜봐. 등록증을 지첩시켜봐. 그래서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사항을 필연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의료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를 이행했는가? 이걸 확인하고 지첩시켜보게 돼 있어요.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거든요. 여기다 기재하고 나가게 돼 있죠. 그럼 대장이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이 있고요. 등록대장이 있는데 자격증 교부대장이든 등록대장이든 이거는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라 그랬어요. 전자 관리하라고 그랬죠. 온라인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등록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줘요. 언제까지라고?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그럼 10일짜리는 인자야 전등소등이 7일이었죠? 사교협회 종료 통보예요. 7일까지 인자야 전등소등하고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하고 10일 내에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사교협회 종료 통보. 이게 주요한 10일이 이거예요, 지금.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내에. 사고 예방 교육이죠. 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사고 예방 교육 통지 공고. 10일 전까지고, 협회 통보가 다음 달 10일.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다음에 통보, 과태료 부과 통보. 신고관청이 개업공사에게 과태료 때렸다면 이 사실을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처음 들은 이슈는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제 사교협회 종료 통보서부터 하나하나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고요.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그럼 등록관청에 재규 신청할 수 있죠. 이때는 수수료 내야 되겠죠? 수수료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협회 통보 사항 갑니다. 그 밑에 협회 통보 사항이 있는데, 자, 협회 통보는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껌껌이 통보하면 불편하니까 한 달 걸 쫙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다. 그러니까 10일 내에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럼 뭘 통보하느냐? 등신이에요. 등신. 등이 등록사항이죠. 다음에 신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등은 등록사항이 뭐냐?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다음에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에 대한 정지를 때렸다. 이게 업무정지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내줬거나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정지를 때렸다. 그럼 이때는 협회 통보하는 거고, 우리 법상 지금 신고사항들 있죠. 전부 다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분사무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명령 신고, 업무 재개 신고, 나아가 고용신고, 종료신고, 전부 다 통보사항이죠. 그럼 거꾸로 자격증 교부했어요? 협회 통보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자격증은 시도사가 하는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자격증이 교부됐거나 자격을 취소했거나 자격을 정지 때렸어요. 이건 다 시도의사 행위죠. 협회 통보할 일이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의하는데, 이걸 30회 때 그렇게 냈던가? 등록증을 재교부했대. 등록증을.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등록증이 처음 교부됐을 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신으로 암기됐어요. 등신. 암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 이 정도 단답형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했죠? 여기까지. 그럼